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1920년대 저항운동을 배워볼 텐데요. 자, 1920년대는 일제강점기, 소위 문화통치기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살짝 틈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죠? 예, 이 3.1운동의 결과 일제가 통치 방식을 바꾸잖아요.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아무래도 좀 이렇게 헌병들, 태형 막 찍어 누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조금은 기만적이긴 하지만 열려있는 공간. 자, 그 열려있는 공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러면서 아주 다양한 이 저항운동의 모습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1920년대는 진짜 많아요. 아주 다양하게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 기간의 저항의 모습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실력 양성 운동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그러니까 특히 이제 1920년대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좀 특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10년대에서 보이지 않았던 사회주의 이 진영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라는 게 이 1920년대 특징이에요. 그래서 1920년대는 기존에 해왔던 민족주의 진영과 하나 더 추가해서 사회주의 진영이 두 개의 축이 되어서 저항운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1920년대 후반에 가면 이 민족주의 진영과 이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잡는 모습으로 또 연결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1920년대 큰 저항운동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민족주의 진영, 이제까지 해왔던 민족주의 진영은요, 바로 이 실력 양성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이란 여러분들 왜 그 일제강점기 이전에 있었던 애국개몽 운동 아시죠? 예, 그 애국개몽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족주의 진영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민족주의 진영이 주도했던 이 실력 양성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어떤 운동이냐면요. 이 물산장려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산장려 운동은 쉽게 얘기하면 국산품 애용 운동인데요. 자, 이 물산장려 운동이 나오게 됐던 배경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그 배경은 이미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일제 정책하면서 1920년대가 되면서 무엇이 폐지가 된다? 그렇죠. 예,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원래 회사령은 허가제였는데 이제 신고제가 되면서 이 회사령은 폐지가 되고, 그리고 관세마저도 폐지가 되더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전개된 게 바로 이 물산장려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의 그 거대 자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마음껏 회사를 지으면서 진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내 민족 자본들은 그 일본 거대 자본과 맞서 싸워야 돼. 쉽지 않아. 관세까지 폐지됐어. 그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자? 애국심이 호소하는 겁니다. 이 물산장려 운동이 처음으로 출발한 곳은 어디냐면요. 예, 바로 평양이 되겠습니다. 평양. 여러분들 이거 진짜 시험이 잘 나와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 기억해 두냐면 그 앞에 여러분들 구한 말에 국채보상 운동 있잖아요. 이 국채보상 운동이 시작된 것은 어디다? 대구입니다. 이 대구와 1920년대 이 물산장려 운동이 시작된 곳은 평양이다. 이거 정말 시험이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물산장려 운동이 시작되니까 이게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물건들을 많이 삽니다.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 법칙이 깨진다고요. 수요와 공급 중에서 어떤 게 더 늘어날까요?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겠죠. 산다는 사람 많단 말이야. 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물산장려 운동을 비판하는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자, 누가 비판을 했느냐? 예, 바로 반대 진영에 있는 사회주의 진영. 이 사회주의 세력이 격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도대체 이 물산장려 운동이 누구를 위한 운동이냐? 원래 우리 가난한 노동자들은 애초부터 물산장려 세력이었다. 우리가 뭐가 돈이 있냐, 뭐가 있냐? 없지 않냐? 우리는 그저 싼 국산품 원래부터 애용자들이었다. 그런데
이 물산장려 운동을 하면서 그 국산품 값이 올라가 버렸다. 이거 우리 손해다. 이거 누굴 위한 운동이냐? 이거 자본가를 위한 운동 아니냐? 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모습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물산장려 운동이 크게 성행하지는 못하는 상태로 끝나게 됩니다. 물산장려 운동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은 누구냐면요. 네, 이상제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설명 기억해 두시고요.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이 있었어요. 그 배경이 뭐였냐면 바로 2차 교육령, 1920년대에 발효되었던 이 2차 교육령,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2차 교육령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그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만들어졌을까? 2차 교육령의 핵심은 뭐냐면 한일 간 학제를 동일시한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분명히 일제 정책 배우면서 1910년대 이 학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들은 몇 년 다닌다 그랬죠? 4년. 일본인들은 6년. 뭐야, 차별하냐 이거. 그죠? 이게 달랐다고요, 학제가. 공부하는 기간이 달랐다고요. 그런데 3.1운동의 결과 소위 문화 통치가 되면서 이제 똑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대학을 한번 세워보자 라고 출발했던 게 바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다 라는 거예요. 1920년대. 그런데 뭐 일본이 이거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네, 이거 방해하죠. 네, 방해합니다. 방해해서 결국은 일본의 그 방해 속에서 성공하지 못하고요. 일본이 그래서 학교를 세우죠. 네, 그 학교가 뭡니까? 그 학교가 바로 경성제국대학. 이 경성제국대학을 세우면서 결국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가 있었냐면 문맹퇴치운동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다 교육, 그 다음에 경제, 식산흥업이잖아요. 애국개몽운동에서 포커스를 맞췄던 게 언론, 교육, 식산흥업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제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바로 일제강점기의 실력 양성 운동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역시 교육과 식산흥업 이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맹퇴치 운동입니다. 뭐 대표적인 내용을 한번 찾아본다면 문자 보급 운동이 있어요. 문자 보급 운동이 1920년대에 있었습니다. 이 문자 보급 운동을 주도했던 언론은요, 바로 조선일보. 1920년대에 만들어졌던 이 조선일보가 바로 이 문자 보급 운동을 주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이렇게 실력 양성 운동, 민족주의 진영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쟁입니다. 쟁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투쟁! 네. 네. 바로 스트라이크, 파워. 이게 바로 쟁입니다. 자, 이 쟁의를 주도하고 있는 쪽은 정반대 쪽이죠. 바로 사회주의 진영. 이 사회주의 진영에서 사회주의 사회를 부정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사회주의 세력들이 너무 1920년대 흥행하니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거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이 뭐라 그랬죠? 그게 바로 치안 유지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건 자, 사회주의 진영에서 주도했던 이 쟁의가 있는데 대표적인 쟁의, 크게 이제 농민들의 쟁의가 있겠고 노동자들의 쟁의가 있겠죠. 농민들의 쟁의를 우리는 소작쟁의라고 하고요. 노동자들의 쟁의를 우리는 노동쟁의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갑니다. 소작쟁의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농민들이 주도했던 그런 어떤 쟁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쟁의로는 바로 이 암태도 소작쟁의가 있습니다. 1923년에 출발하게 되는데 이 암태도로 하면 목포 그 앞바다 쪽에 있는 섬이에요. 지금 이제 신안군 그쪽인데 대단했습니다. 이 섬에서 배를 타고 목포까지 와가지고 목포에 이제 일제 경찰이 있으니까 계속 시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암태도에 있는 지주, 친일 지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주가 이게 우리 소작료를
어마어마하게 뜯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에 저항했던 게 바로 이 암태도 소작쟁이. 결국은 이겨요. 이게 이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연대라고 하는, 단결이라고 하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암태도 소작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쟁이입니다. 노동쟁이. 자, 이 노동쟁이는 일단 여러분들 이런 조직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뭐 조선 노동 총동맹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게 이제 27년도에 만들어져요. 물론 농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농민들도 조선 농민 총동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야, 이게 단결하면 이게 우리가 힘이 세지는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 마르크스의 그 공산당 선언 서문에 보면 맨 마지막 마무리 멘트가 뭔지 아세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일으켰던 대규모 총파업이 있는데 이게 바로 원산부대 노동자 총파업이라는 거예요. 이건 1929년도에 전개되었던 그런 운동인데, 자, 이 노동쟁이에서 여러분 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특히 이 원산 총파업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말 그대로 이게 실천이 돼요. 그대로. 어떻게 실천되냐면 이 원산 총파업을 할 때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국제 노동자들이 이 원산 총파업을 지지해주는 편지라든지 성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걷어가지고 보내준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원산 총파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바로 국제연대예요. 국제연대. 이 연대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국가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경계란, 국경선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모두 우리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노동자. 뭐 국적, 뭐 얼굴 색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음. 우리는 노동자. 우리는 노동자로서 단결해서 이 세상의 자본가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원산 총파업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와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을 살펴봤는데 문제점들이 좀 발생해요. 일단 여러분들 이 민족주의 진영했던 이 실력 양성 운동, 물산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이 문맹 퇴치 운동, 이 운동들이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 나뉘어요. 세력이 어떻게 나뉘냐면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 이 자치론자들이 등장을 해요. 자치론자들. 이 자치론의 그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이광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민족 반역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광복되고 나서 끌려가죠. 반민특위에 끌려갔던 그런 인물. 그때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뭐 변호가 되진 않겠죠. 어쨌건 이광수는 조선이 낳은 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그런 인물이었고요. 우리나라 그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무정이라는 어떤 그런 책도 썼고요. 그리고 28 독립선언이라든지 또는 3.1 독립선언이라든지 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지 그 초창기에 정말 많은 역할을 했던 그런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독립운동가가 변절했을 때 얼마나 더 무서운지 우리가 참 이광수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간에 자, 바로 이런 민족주의 진영에서 이 자치론자들과 이 말도 안 된다. 이게 지금 자치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지금 일제를 타도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은 일제의 어떤 그 모습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투표권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어떤 힘을 좀 키우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자치론자들의 어떤 주장이거든요. 있을 수 없다.
일제히 우리 통치를 인정한다고? 말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 민족주의 진영은요,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치론자들과 그리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자, 이번엔 사회주의 진영 가볼게요.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지금 굉장한 쟁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제가 이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네. 왜냐하면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사유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재산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일제를 지금 부정하고 있다. 일제의 어떤 그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만든 법이 하나 있다고요. 자, 그 법이 뭐였냐면 바로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 1925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죠. 자, 이렇게 압박을 해가니까 지금 이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뭔가 합법적인 공간에서 활동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으로 막 지금 조율되고 있으니까 뭔가 좀 그 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그 노력 속에서 합법적인 어떤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까라고 하다가 드디어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바로 이 사회주의자들이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이 두 세력이 바로 서로의 어떤 필요에 의해 가지고 1920년대 후반에 손을 잡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네. 그게 바로 좌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족주의 진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좌우가 합작할 필요를 느끼게 된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모델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모델이 뭐냐면 일단 한번 테스트용으로 이 조선민흥회라는 곳에서 좌우 합작을 한번 해봤어.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주의 진영 한번 해봤어. 손 잡아봤어. 근데 나쁘지 않아. 괜찮았어. 그래? 그러자 이 사회주의 진영에서 선언을 해요. 뭘 선언을 하냐면 정우회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정우회에서 선언을 합니다. 자, 우리 민족주의 진영과 손잡고 한번 활동해 보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좌우 합작이 성사가 됩니다. 그 단체가 바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요. 그 단체가 바로 신간회다라는 조직입니다. 이게 지금 1927년도에 결성되는 조직인데요. 여러분이 신간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그 앞에 구한말에 있었던 신민회와 신간회 글자가 하나밖에 틀리지 않죠. 헷갈려요. 그러니까 구한말 신민회는 애국개몽운동단체고요. 1920년대 신간회는 좌우합작 즉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다 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신간회는 어떤 조직이냐. 일단 이 신간회를 이끌고 있었던 그 인물, 대표적인 인물 한번 들어본다면 이제 대표가 되는 거죠. 이상제. 이상제 들어봤는데? 그렇죠. 바로 앞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물도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제를 좀 대표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결성되었던 바로 이 신간회는 민족유일당 운동이다. 민족유일당. 하나로 이제 합치는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신간의 특징이 뭐냐면 공개단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민회와의 차이점이죠. 신민회는 비밀 결사 조직이었잖아요. 신간회는 공개단체이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지회를 결성합니다. 그래서 최대 규모예요. 일제강점기 이 조직 중에서는 최대, 그렇겠죠. 좌우가 지금 합쳐진 조직이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최대의 어떤 그
조직이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의 자매 조직도 있어요. 이 신간회 자매단체로서 바로 근우회라는 자매단체.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여성운동하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근우회는 바로 신간회의 자매단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간회가 여러분들, 이 신간회가 어떤 활동을 했냐면 제일 대표적인 거, 정말 시험에 잘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후원을 합니다. 이거 광주 학생 항일운동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기억해 주세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후원을 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대회까지 열려고 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 행위 때문에 일본에서 찍힌 거예요.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몰라? 그러면서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압박이 들어와서 결국 이 신간회는 해소됩니다. 1931년도에 해소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해소라는 단어예요. 선생님, 이게 해소가 뭐예요, 이게? 그렇죠. 좀 생소하죠. 해소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해체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해체라고 왜 해소예요? 해소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잠시 해산하는 그 의미가 바로 해소예요. 그러니까 좀 더 발전적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잠시 해체하는 그런 의미인데 실제로 그러면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어쨌건 간에 해소라는 단어를 써요, 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혹시 해소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면 일단 신간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신간회 해소. 1931년도에 해소됐는데 어쨌건 이 신간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민족 해방운동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좌우가 손을 잡았던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정오해서단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이제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그 배경으로서는 또 다른 어떤 이슈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 북경에서 여러분들 어떤 활동이 있었냐면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북경 촉성회. 이거 뭐 사실은 안창호 선생이 좀 주도했던 그런 어떤 조직인데 이런 조직들에서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지금 합쳐져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주장들이 지금 국내에도 그렇고 국외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신간회라는 게 탄생했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화두는 뭐냐면 지금 이념이 다른 사람들끼리 지금 서로 나뉘어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목표, 제1의 목표는 뭐냐? 일제 타도잖아요. 조국 해방이잖아요. 그죠? 이 목표를 위해서 좀 이념이 다르더라도 일단은 손을 잡자라는 게 바로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고 이것은 이제 30년대, 40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아니 지금 현재까지도 연결되는, 왜냐하면 이념이 다른 어떤 시스템들이 지금 남과 북에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죠? 이 시스템 속에서도 역시 이 신간의 어떤 그 정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간회는 정말 일제강점기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일제 타도라고 하는 일제 저항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핵심 정신이 바로 이 신간회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신간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손을 잡았던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물 신간회 배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신간회는 제가 다시 한번 썼는데요. 바로 이 자치론,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 있던 자치론을 기회주의로 공격하면서 이렇게 또 세를 또 확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신간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어떤 민족운동,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신간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다양한 어떤 활동들이 있어요. 1920년의 특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대중운동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주도했던 그런 운동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운동입니다. 학생들이 주도했던 그런 운동인데 학생들이 주도했던 운동 중에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이 60만세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1926년도에 전개했던 운동인데 이 60만세 운동을 펼치게 됐던 그 계기는 뭐였냐면 여러분들 왜 3.1운동은 어떤 사람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고종이죠. 근데 그 고종의 아들이 누구예요? 순종이죠. 융희 황제. 이 순종이 죽어요. 1926년도에. 그래서 바로 이 순종의 인산일, 순종의 인산일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그러면 3.1운동의 어떤 정신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전개될 게 바로 이 60만세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60만세 운동에서도 여러분들 이 사회주의가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1920년대는 이 사회주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건 이 60만세 운동 학생들이 주도했지만 일제가 왜 고종 인산일 때 한번 크게 당했잖아요. 3.1운동, 그죠? 그래서 이 순종 인산일 때는요 아주 완전히 철벽 방어로 준비 세팅을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런 어떤 그 노력들이 또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3년 뒤 1929년도에 전개가 됩니다.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뭐였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게 광주와 나주를 오고 가는 그런 통학 열차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주로 타고 다니는데 여기에는 일본 학생도 조선 학생도 같이 타고 다닌 거야. 그런데 일본 학생들이 왜 조선 여학생들 보면 댕기머리 하잖아요. 그 댕기머리를 갖고 장난을 친 거야. 그러니까 또 이게 우리 조선의 남자들이 또 이 모습 보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이런 하면서 일본인 학생들과 나주역에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패싸움을 벌인 거예요. 이런 자, 그런데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이들을 잡아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학생들은 아주 관대한 조치를 해주는데 조선 학생들은 굉장히 엄격한 조치를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건 바로 차별. 그렇죠. 정말 이 당시를 살고 있었던 학생들의 이 가슴에 맺혔던 건 뭐냐면 차별이에요. 식민지 학생으로 살아야 될 때 갖게 되는 그 차별. 이 차별이 다시 빵 하고 지금 터져버린 거죠.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배경입니다. 자, 이러면서 당시 학생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은 또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맹휴학이 전국적으로 쫙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정말 3.1운동 이후 최대 민족운동으로 확산이 되었던 운동. 이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전국적 동맹휴학. 이러면서 3.1운동 이후 최대 민족운동으로 확산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서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시험이 잘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60만세 운동을 할 때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는 했지만 여기에 민족주의 세력들이 도움을 줘요. 도움을 줍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진영이 손을 잡았던 모습들이 얼핏 보였어요.
그게 앞에서 여러분들 이야기했던 신간회가 결성되었던 그런 배경 속에도 녹아들어가는 거예요. 즉, 이 60만 세 운동은 여러분들, 60만 세 운동은 바로 이 신간회 결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신간회가 만들어졌고 그 앞에 있었던 뭐 조선 민흥회라든지 정우의 선언, 그다음에 북경 촉송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어떤 그 배경들이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배경만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60만 세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간회를 결성했다는 거예요. 자, 그 신간회가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을 때 바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다는 사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선후 관계를 잘 보시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60만 세 운동이 신간회 결성에 영향을 끼쳤고 신간회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후원했다는 사실, 요 선후 관계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선후 관계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60만 세 운동에서 신간회 결성,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 후원.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반드시 기필코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학생운동 이 정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청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뭉쳐요. 대표적인 조직이 있다면 조선 청년 총동맹, 조선 청년 총동맹 과 같은 조직들이 1924년도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년운동도 있다. 소년운동도 있어요. 소년운동. 자, 이 소년운동을 좀 주도했던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 바로 천도교. 천도교는 여러분들 뭐가 바뀐 거라 그랬죠? 동학이 바뀐 겁니다. 동학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인내천이잖아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 소년들, 자꾸 때리지 마라. 옛날엔 맨날 맞고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하고 어떤 그런 존재, 그 존재들도 하늘처럼 우리가 아끼자라고 하면서 어린이라는 이름도 이때 지어진 거예요. 이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도했던 게 이 천도교였고, 그 천도교 신자가 바로 이 방정환이에요. 소파 방정환. 이 방정환이 주도해서 바로 이 소년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때 나왔던 그 잡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어린이. 어린이라는 잡지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소년은 아닙니다. 소년이라는 잡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린이에요, 어린이.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여성운동도 있습니다. 여성운동. 자, 이 여성운동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저 근우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우회. 근우회는 그 신간회 자매단체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근우회 특징 역시 마찬가지로 신간회 자매단체니까 좌우 합작. 좌우가 함께 손을 잡고 활동했던 그런 단체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운동 중에 꼭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형평운동이라는 겁니다. 자, 이 형평운동이 뭐냐면 형자가 뭐냐면 저울이에요, 저울. 저울이면 고기를 다는 저울이거든요. 그 고기를 써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백정. 그죠? 그래서 그 백정들이 고기를 달 때 쓰는 저울, 이 저울을 평평하게 하자라는 운동이 바로 형평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백정들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갑오개혁으로 지금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되었는데 왜 계속 차별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가면 놀림감이 되고 왜 학교 가면 차별받냐는 거예요. 갑오개혁으로 신분제 폐지인데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1894년 갑오개혁으로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식에서는 여전히 그게 남아있잖아요. 에이, 저런 천민, 저런 천한 것들. 이런 것들은 법적 소멸과 함께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일제강점기 와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형평운동이 전개되었던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진주. 진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이 진주에서 출발했던 거 기억나요? 바로 조선 후기 임술농민봉기 있잖아요. 임술농민봉기. 이것도 역시 진주와 또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죠? 임진왜란 때 또 이 적장을 탁 촉성로에서 탁 했다고 이야기 전해진 논계 또 진주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적 중첩성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운동들이 많죠. 예, 정말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라고 하는 그 열려있는 틈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정말 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일제가 정말 간담을 서늘케,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만들었던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의열투쟁인데요. 예, 바로 1920년대. 정말 대단하죠. 이 의열단이라는 조직. 당시 이 청춘들, 젊음들, 그 청춘들이 3.1운동 이후에 나도 이 조국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정말 누구나 다 여기 들어가고 싶었던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열단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1920년대 청춘들의 BT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T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열단, 이 대단, 정말 너무나도 그냥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이 의열단은 여러분들 1919년도에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3.1운동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920년대 주로 활동했던 그런 조직인데 이 의열단 활동의 지침서라고 할까요? 이 지침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조선혁명선언. 이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의열단의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선혁명선언을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네,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신채호. 신채호? 독사신론? 그 인물? 네,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조파 신채호? 네, 맞습니다. 신채호. 여기서 이 조선혁명선언에서 어떻게 혁명할 것이냐? 그건 바로 폭력에 의해서 타도해야 된다. 라는 지침을 줍니다. 자, 이 폭력에 의한 방법으로 일제를 타도하자 이렇게 주장하니까 진짜 폭력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 의열단 단장이 누구였냐면요. 이 의열단 단장은 바로 김원봉입니다. 김원봉. 의열단 단장 김원봉. 이 단원들의 활동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김익상. 이 김익상은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에 이 폭탄을 던졌던 그런 인물입니다. 전설이에요, 여러분. 전설. 왜냐면 총독부에 폭탄 딱 던져요. 2층입니다. 2층 딱 던진 다음에 탁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이 헌병들이 놀랬을 거 아니야. 투투투투투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갈 때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김익상이야. 탁 내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딱 헌병들한테 2층은 굉장히 위험하니 조심하시오. 하하하 하고 내려가면서 사라졌어. 야, 이분 뭐야? 이분 대단. 그리고 어디서 등장한지 알아요? 그리고 나서는 저쪽 상하이에서 또 폭탄 들고 등장하십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김익상 이분. 또 있어요, 여러분들. 네, 이번엔 또 김상옥. 이분도 진짜. 이번엔 이제 종로경찰서. 종로경찰서에 폭탄 빡 던졌던 그분이죠. 여러분들 김상옥. 이분 여러분들 조선 최고의 총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김상옥을 잡기 위해서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몇 명이 동원됐냐면 일본 경찰 1000명이 동원됩니다. 1대 1000! 1대 1000의 시가전을 벌였던 인물이 바로 이 김상옥. 전설이죠, 전설. 그죠? 이런 인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나석주. 나석주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 동척 그리고 식사는행에 폭탄을 투척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김지섭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번은 일본 황궁에 폭탄을 던졌던 그런 인물. 어쨌건 이 의열단원들 정말 청춘을 바치면서 살아왔던 그런 분들이세요. 일본으로서는 진짜 너무 두려웠던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 김원봉한테 붙었던 현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당시 일제강점기 그들이 이야기했던 소위 불량선인들, 네, 독립운동가들이죠. 그 많은 독립운동가들 가장 많은 현상금이 붙었던 인물이 바로 김원봉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320억. 어마어마하죠. 그런 인물이 바로 이 김원봉입니다. 네. 근데 이 김원봉이 이제 이렇게 의열단 투쟁을 이끌다가 이제 고민이 됐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한 명 한 명 죽여나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세상을 바꾸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좀 더 개별적 투쟁이 아니라 조직화된 투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의열단원 김원봉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 황푸군관학교에 입교를 하기도 됩니다. 황푸군관학교. 네, 황푸군관학교. 이 황푸군관학교에 입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또 보여요. 25년도부터. 이 황푸군관학교는 어떤 곳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그 육사라고 보시면 돼요. 육군사관학교. 여기 이 김원봉이 여기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들 이 중국 고위 인사들, 장개석을 포함한 이 고위 인사들과 아주 인맥이 잘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에서 굉장히 김원봉을 많이 후원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1930년대 가시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건 1920년대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진짜가 바로 이 의열단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민족문화 수호 운동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쪽을 한번 살펴보죠. 국어 쪽입니다. 자, 일단 이 국어 지켜야죠. 예, 그죠? 그래서 요 열려있는 틈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조직이 있다면 바로 이 조선어 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조선어 연구회는 진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왜일까요? 이유가 있죠. 예, 바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각야날을 제정합니다. 각야날이 뭘까? 지금 우리의 한글날이에요. 한글날. 여러분 한글날 놀잖아. 10월 9일 쉬잖아. 그거 만들어주신 분들이에요. 기억해야죠. 조선어 연구회예요. 고마워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글이란 잡지를 또 가능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 나중에 이제 1930년대 되면 이게 조선어 학회가 될 거예요.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쪽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이때 여러분 제가 사회주의가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사회주의 문학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그 대표적인 바로 카프 문학이라는 겁니다. 카프 문학. 이 카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KAPF. 이거 이제 약자인데, 그러니까 P가 뭐냐? 말 그대로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 어떤 그런 연합체로서의 어떤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한번 볼까요? 역사. 역사하면 또 이제 이 신채호 선생과 박은식 선생이 특히 1920년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들의 어떤 저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신채호의 저서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있다면 조선사 연구초가 있습니다. 조선사 연구초. 자, 이 조선사 연구초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 신채호 선생이 이야기했던 거는요. 이제 민족주의 사학이란 말이죠. 정신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낭가. 낭가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낭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화랑도 할 때 그 낭자예요. 왜 화랑도를 보면 왜 심신 아주 굉장히 좋은 계곡과 좋은 물을 찾아다니면서 마치 그냥 정말 그 활달한 정말 호연지기 어떤 이런 모습을 막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민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렇다는 얘기예요. 뭔가 활발한 뭔가 어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 역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잘 알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조선 역사 1000년의 제일 대사건. 이게 이제 조선사 연구초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제 저서가 있다면 조선 상고사가 있어요. 조선 상고사. 요거는 이제 31년도에 나오는 책입니다. 20년대는 아니고요. 이 조선 상고사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아와 비아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역사 철학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이라고 했던 박은식 선생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겠죠. 특히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국혼,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분입니다. 국혼, 혼.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역사를 잊지 않고 혼을 잊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 박은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저서를 본다면 우선 이제 10년대에 만들었던 저서가 있어요. 한국 통사. 이 통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계속 이어진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아플 통자예요. 우리 아픈 역사, 우리 근대사의 아픈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우리 한국 독립운동이 이 피로 쓴 역사, 우리 한국 독립운동의 피로 쓴 역사도 또 이 박은식 선생의 저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20년대 정말 국어나 역사나 나름대로 우리 정체성을 찾으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화도요. 굉장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것도 사실 앞에 1910년대 하면서 얼핏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쏙 빼놨던,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놨던 바로 영화 나온규의 아리랑. 나온규의 이 아리랑. 네, 1926년도의 작품인데요. 이 아리랑이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식민지의 그 아픔을 또 이야기했던, 고발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교 하나를 보면 여러분들, 종교 하나를 보면 그 원불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원불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이거는 1916년도에 박중빈에 의해서 창시된 종교인데 10년대부터 여러분들 20년대까지 활동했던 내용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새생활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생활 운동. 자, 이 새생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주, 금연, 해서 좀 올바른 삶을 살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전개했던 게 또 이 원불교에서 주도했던 그런 운동이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국내에서 여러분들 정말 다양한 그런 활동들이 있었죠. 진짜 다양합니다. 그죠? 자, 이제는 국외에서 어떤 모습들이 전개되는지 국외 저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는 여러분들 10년대 그 독립운동 기지 있었잖아요. 거기서 만들었던 군인들, 그 군인들이 이제 드디어 항일 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총성이 어디서 전개됐냐면 바로 이 봉오동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봉오동이 어떤 곳이냐면 저쪽 두만강을 건넌 요쪽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이게 바로 봉오동 전투가 되는 건데, 이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홍범도 장군이에요. 홍범도 장군은 하얀색을 쓰면 안 되지. 이거는 이번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 홍범도 장군인데, 이 홍범도가 이끌었던 그 부대가 어떤 부대였냐면 대한독립군. 여러분들 북간도 지역에서 대한독립군 기억나시죠?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군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연합군이 있어요. 알파. 이렇게 같이 싸웠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봉오동 전투입니다. 여기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러자 일본이 이 지역의 독립군들 안 되겠다, 몰아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역은 일본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규모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라 그 명분을 만들어요. 그 명분이 뭐냐면 마치 여러분들 이모군란 벌어졌을 때 일본 공사관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제물포 조약을 통해서 일본군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똑같은 케이스예요. 뭔가 명분을 만든 거예요.
뭐냐면 바로 여기 2번. 여기에 2번. 이 훈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훈춘 사건 조작.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 지역에 마적단을 매수를 해요. 마적단을 매수를 해가지고 그들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야. 일본 영사관을 공격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일본인까지 죽기까지. 야. 우리 일본 영사관 죽었어! 우리 일본 영사관 왜 못 지켜? 라고 하면서 일본 대규모 군대를 끌고 이리로 넘어가 버린 것이죠. 자, 이제 전면전이 벌어질 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독립군들이 속속속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뭉치냐면요. 바로 이 백두산 근처. 네, 이 백두산 근처로 모이게 되죠. 자, 이게 바로 3번입니다. 3번. 자, 이동 경로 한번 볼게요. 우리 독립군들의 이동 경로 이렇게. 자, 이 3번 이 지역 백두산 근처에서 전개된 전투를 우리는 바로 청산리 전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김좌진 장군입니다. 김좌진 장군. 그리고 주력 부대를 한번 꼽아봐라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도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바로 북로 군정서군. 북로 군정서군. 역시 이것도 플러스 알파예요. 자, 이 알파에는 아까 제가 이 홍범도에 대한독립군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요 알파까지. 이 부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합류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 알파에 합류하고 있는 모습들 같이 오고 있고요. 특히 알파 중에서 여러분들 알파 중에서 이 종교 조직도 있어요. 종교 조직. 그 대표적인 조직이 있다면 의민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의민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의민단은 여러분들 이 천주교, 천주교에서 조직했던 항일 무장투쟁 조직인데 여기에 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청산리는 여러분들 또 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체 일대. 예를 들면은 백운평, 그다음에 어랑촌, 청산리 일대. 굉장히 많은 동네들이 있는데 이 지역을 며칠 동안 계속 싸워나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게릴라전이거든요. 우리는 뭐 무기도 열악하고 인원도 적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게릴라입니다. 치고 빠지고 그 지형을 통해 가지고 확실히 승리하는 방법, 대승을 거둡니다. 이게 바로 청산리 전투였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제가 이 지역을 쓸어버립니다. 쓸어버린 사건.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인데 이게 바로 간도 참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도. 이 간도 지역을 쓸어버려요. 정말 다 불태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그 앞에 있었던 명동학교도 불타게 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싹 쓸어버려요. 다 불태워. 마을이면 뭐 다 그냥 불태워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활동하기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독립군들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저쪽 위쪽에 있는 밀산부 한흥동, 한흥동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5번이 됩니다. 5번. 그래서 이동. 자,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밀산부 한흥동에서 이제 정비를 해요. 그 정비를 해서 만든 부대가 바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겁니다. 대한독립군단. 이 대한독립군단 여러분들 서일을 중심으로 해서 뭐 김좌진도 있었고요. 홍범도도 있었고요. 다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알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갖고 있죠. 이 정비했던 대한독립군단이 이제 이동을 해요. 어디로 이동하냐면 저쪽 러시아령으로 이동합니다. 아이고, 이게 이제 6번입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또 화살표가 또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6번.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러시아 쪽으로 들어올 때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뭘 제시했냐면 무장해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러시아군에 편입을 해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뭐야, 우리가 독립군인데 왜 우리 여기 들어가? 이건 있을 수 없지. 거부하는 과정 속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굉장히 많은 독립군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자유시 참변이다라고 해요. 정말 이게 아파요. 네, 아픕니다.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파요. 이게 바로 1921년도에 있었던 자유시 참변이다라는 것이죠. 이 자유시 참변을 계기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는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요. 쭉 내려와서 네, 이제 3부를 결성합니다. 3부를 결성합니다. 이게 이제 7번입니다. 자, 이 3부는 어디냐면요. 여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예.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3부를 결성하는 거예요. 3부를 결성합니다. 3부를 결성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정신이네. 그죠? 예, 이 3부를 결성을 하고 있는데 3부가 뭐냐면 일종의 여러분들 이 3부라고 하면 일종의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일종의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정부 성격이다. 이게 세 개가 지금 만들어진 거다. 이 만주 지역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참의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도 연결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으로서는 황당한 거야. 지금 분명히 밀어냈는데 다시 또 들어왔단 말이죠. 그죠? 다시 또 들어오니까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부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 중국 군벌과 협정을 하나 체결합니다. 그 협정이 뭐냐면 바로 미스야 협정이라는 거예요. 미스야 협정이라는 겁니다. 이 미스야 협정은 여러분 1925년도에 체결되는 건데 이 미스야 협정의 핵심은 뭐냐면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독립군들을 중국인들이 잡아서 일본에 넘기면 돈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와, 어떡하지? 우린 그럼 지금 일본 눈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인 눈들도 지금 피해야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미스야 협정을 또 타개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또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전개했냐면 8번 예, 바로 3부 통합 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뉘어 있지 말고 우리가 합치자라고 해서 3부 통합 운동이 전개되는데 이 3부 통합 운동의 결과 북과 남, 북만주 지역과 남만주 지역으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 그리고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 이런 조직들로 통합이 됩니다. 이 혁신의회와 국민부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930년대 항일 무장투쟁으로 또 연결돼요. 이 조직이. 예, 한국독립당 그리고 조선혁명당. 1930년대 항일 무장투쟁으로 연결된 조직이니까 이 결과들도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